안녕하세요. 대한해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의 해기학 치료라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새로운 치료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해기학과 박수빈 교수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삼성서울병원 해기학과 조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석 교수님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굉장히 초창기에 전립선암 전용 PET-CT를 도입하신 교수님이시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전립선암 전용 PET-CT를 진료하고 판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PET-CT는 몇 년도부터 촬영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신의료 기술 허가가 난 2021년부터 시작해서요. 하루에 지금은 한 6건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같은 해기학과 의사도 조영석 교수님께 궁금한 걸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립선암의 해기학 치료에 대해서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해기학과 조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암의 해기학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에게만 생긴 암이고 최근 들어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암 발생 현황을 보면 전립선암의 발생이 모든 남성 암 중에서 14.7%로 폐암에 이어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전 조사에서는 4등이었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1차적으로 보이는 모든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술과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새로운 치료들로 병을 제거하고 혈중 PSA로 병을 감시하게 됩니다. 진단 시부터 전이가 있거나 추적 관찰 중에 재발 또는 전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가 시작됩니다. 먼저 물리적 거세라고 하죠.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기관인 고환을 제거할 수가 있고 뇌하수체 단계에서 성호르몬 생성을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관련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처음에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80%에서 90%의 전이 전립선암은 호르몬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진단 당시부터 병이 많이 진행되신 분이나 치료 후 관찰 중에 전이가 발견되신 분들 모두 호르몬 치료만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1년 반에서 2년간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다 보면 전립선암에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남성 호르몬이 없이도 잘 자라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암을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부릅니다.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반대말인 호르몬 수용성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좋은 예후를 보이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면 5년 생존율이 약 20% 정도, 그리고 평균 생존 기간이 25.6개월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치료는 이와 같습니다. 기존 호르몬 치료보다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이용할 수 있고 암세포가 남성 호르몬을 스스로 생성하는 것을 막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에서도 사용되는 혈관 신생을 막는 탁산 계통의 항암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 손상 복구를 막는 약을 써서 암을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인 PSMA 해기학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PSMA를 통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SMA는 우리말로 전립선 특이 막항원입니다.
전립선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전립선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러한 단백질인데요. 여러 가지 물질을 대사하는 효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포에 비해서 전립선암 세포는 이 단백질을 100배 이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PSA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것과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전립선암의 종양 표지자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PSA와는 다른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PSMA는 198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10년대에는 성공적인 방사성 의약품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세포막 단백질인 PSMA에 붙는 화학적 구조를 굴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가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상품화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복잡한 화학식을 갖는 모든 물질이 PSMA에 잘 붙는 약들이고 이러한 약들이 서로 이제 패권 다툼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 중 가장 먼저 개발된 두 가지 약이 진단용 PSMA11이라는 것이고 치료용 PSMA617이라는 이 두 가지 약이 가장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 박수빈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전립선 전용 펫이라는 건 이 PSMA11이라는 약에다 갈륨을 넣어서 찍는 펫CT인데요. 전립선암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금 보여드린 약들은 이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빨간색으로 표현된 구조식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담는 킬레이터 구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PSMA에 붙는 구조고 이를 연결해주는 링커 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방사성 의약품이 됩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이런 방사성 의약품들이 대부분 킬레이터 부분에 금속 방사성 동위원소만 바꿔 끼우면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제 모두 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성격의 테라노시스, 세라피와 다이아그노시스를 한 가지 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AI를 이용해서 제가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갈륨 68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으면 양전자를 통한 고에너지 감마선이 나와서 펫CT를 찍을 수 있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찰병의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그 다음에 루테슘 177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으면 베타선이 방출이 됩니다. 이 베타선은 암세포의 DNA 이중 나선 중 하나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티늄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알파선이라는 커다란 입자 형태의 방사선이 나와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동시에 끊어낼 수 있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약제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바꿔 끼워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테라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진단용 PSMA 방사성 의약품은 현재 허가된 것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허가된 약은 갈륨 68 PSMA11이라는 약입니다. 흔히 PSMA 펫 또는 갈륨 펫이라고 부르는 검사는 이제 이 약을 이용한 검사가 되겠는데요. 최초로 허가된 방사성 의약품이고 2021년 신의료 기술로 국내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약품의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지금 현미경과 PCT 사진을 같이 보여준 것이고 MRI와 같이 보여준 것인데 이렇게 전립선암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현미경으로 본 병리 검사와 일치할 정도로 여기 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현미경과 정확하게 일치할 정도로 높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될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으로서 가장 먼저 허가된 것은 루테슘 177 PSMA 617이라는 약이고 이건 굉장히 어렵죠. 숫자로 되어 있는 약인데요. 이거는 상품명이 플루빅토라는 이름입니다. 이 약은 최초로 허가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고 미국에서는
2022년에 허가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식약처에서는 작년 5월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약을 이용한 임상 연구는 삼상 연구, 비전 연구라는 게 있었는데요. 기존 다른 어떤 치료와 비교해서도 다른 기존 치료 효과에 비해서 생존을 뚜렷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 서바이벌 그래프라고 하는 생존 곡선이 겹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줘서 그 의학 논문 중에 최고 권위인 NEJM이라는 곳에 2021년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 임상 시험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삥삥 돌아간 그림, 이 한 장으로 PSMA 테라노시스가 설명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많이 판독을 했던 갈륨 PSMA PET-CT 영상이고, 이렇게 한 쌍이 같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 치료 후의 갈륨 PET-CT 영상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립선암이 분포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림프절 전이 또는 뼈 전이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금 보여드린 플루빅토 PSMA 617이라는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치료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숫자는 그때 당시에 혈중 PSA 수치입니다. 그래서 각 환자에서 보면 여기 보이는 환자는 PSA가 967에 이르고 전신의 거의 모든 뼈에 전이가 있는 굉장히 심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루테슘 PSMA 플루빅토라는 약으로 치료를 했더니 보이는 암들이 거의 없어졌고 PSA도 이제 0에 가깝게 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상 연구에서 플루빅토의 효과를 보여준 결과였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PSA가 엄청나게 감소했고 병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기에 약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미국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며 엄청난 인기를 보였습니다. 뉴스에도 이제 나왔는데요. 출시 다음 해에 매출 1조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이제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국내에서도 플루빅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약의 가격은 1회 투여당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하고 총 6번까지 투여할 수 있는데 6번을 모두 투여할 경우에 약값만 2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플루빅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빅토의 현재 적응증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면서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약제, 즉 2단계 호르몬 치료 약제와 탁산 기반의 항암제 치료를 모두 받은 사람 중에서 PSMA 펫에서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 즉 그 삼상 비전 연구에서 참여됐던 환자들의 적응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아무나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상당히 말기로 진행된 환자들만 플루빅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6주 간격으로 약을 투여받고 총 6번까지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루빅토의 투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약은 방사성 의약품이고 반감기가 일주일 정도로 약을 가만히 놔두면 일주일 정도면 반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제때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방 2주 전에 주문을 받고 이 약은 취소해서 다른 환자에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이 약이 만들어져서 처방 후에 만들어진 다음에 날아오기 때문에 최소 2주 전 주문이 요구되고요. 투약은 납병원 입원 또는 외래 치료실에서 투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절차는 5분에서 10분간 자동 주입기를 통해서 정맥 주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식염수를 주입해서 그 묻어있는
뭐 관과 주사기에 있는 약을 모두 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의학과에 가서 영상 촬영을 통해서 약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잘 갔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려진 부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수 기능 억제입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받으시는 분들은 치료 전후에 혈액 검사를 받으시게 되고 골수 기능이 낮아진 경우에 검사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약을 감량하게 됩니다. 그 밖에 위장관 장애, 침샘염증, 전신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좋은 약이 나와도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좋다가 실제 환자에서는 효과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플루빅토는 그렇지 않았다는 연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9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가 연구에서 환자의 PSA 수치가 대부분 뚜렷하게 감소했고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발표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플루빅토라는 약은 그런 임상 시험에서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환자들에게도 뚜렷하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이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플루빅토의 적응증, 말기 환자에서만 쓸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적응증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제 탁산 계통의 항암제를 사용하기 전 단계, 이제 아주 말기가 아니라 그보다 약간 전 단계에서도 이 플루빅토라는 약을 썼더니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이 연구는 PSMA4라는 이름의 연구였습니다. 이 환자들은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저해제 라는 이제 2단계의 호르몬 약제를 썼지만 그 탁산 계통의 항암제는 사용하지 않았던 약 환자들이고 이런 환자에서 병의 재발이 뚜렷하게 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란셋이라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3월에는 미국에서 이러한 적응증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환자에만 쓸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항암제를 사용하기 전 단계의 환자까지 쓸 수가 있어서 이제 대상 환자가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기 환자에만 썼을 때도 매출이 뭐 연간 1조가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고 더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또 더 조기에 이 약을 써서 효과를 보려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내 연구자들도 이제 참여를 해서 전 세계적인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기 전 호르몬 수용성 또는 호르몬 민감성이라고 부르는 그 전 단계의 암에서도 플루빅토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하에 지금 3상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이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밝혀질 경우에 플루빅토를 쓰는 대상자가 한 10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약은 미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먼저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의사가 책임을 지고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굉장히 이 약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요. 6번 이상의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6번 이상의 치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이 6번 치료를 받으시고 효과가 좋아서 이제 더 맞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시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가 보편화가 되면 좀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루빅토라는 그런
지금 핵의학에서 전립선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약 이외에 추가적인 방사성 의약품 연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루빅토라는 약은 외국에서 만들어졌고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루테슘이라는 방사성 의약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제약회사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비쌀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업체들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조금 더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약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약간씩 다르고 또 이제 일부 업체의 약은 그 루테슘이라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줄이면서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약의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내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조금 더 낮으면서 효과가 좋은 약들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항암제 시장에 있어서 항체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루테슘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항체의약품도 개발 중이고 이제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도 이제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려고 지금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중인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PSMA617이라는 똑같은 약이 방사성 동위원소만 바꿔 끼우면 이제 다른 약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악티늄 225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면은 좀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약의 임상 시험이 또한 진행 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이 임상 시험에 참여가 확정이 됐고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타선과 알파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악티늄 225에서 나오는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은 훨씬 더 치료 효과가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악티늄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현재는 가격이 루테슘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약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상 임상 연구에서는 이 약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금만 써도 치료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약의 도우즈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격은 그냥 제가 전망을 해보자면 지금 루테슘 약과 비슷하면서 치료 효과는 좀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악티늄 연구가 또 이제 그 PSMA617 말고 다른 약제로도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루테슘에 비해서 악티늄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치료 효과가 강력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는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지금 플루빅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제 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재발하거나 이러면 이제 다른 핵약 치료 약제가 나와서 이 약을 투여받고 또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악티늄을 이용한 항체 의약품도 준비 중이고요. 이제 이 약은 근데 악티늄이라는 건 사실 그 우리가 핵의학과에서 영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사능이 알파선이 대부분 나오고 우리가 영상을 찍는 데 필요한 감마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악티늄이 약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약을 추적하는 PET-CT가 또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핵의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PSMA, 전립선암 특이 막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립선암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효소 단백질인데요. 이런 단백질이 있음으로써 전립선암의 핵의학 진단과 치료를 하는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 PSMA라는 단백질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노시스라는 핵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약물 내에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를 바꿈으로써 진단과 치료를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륨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면 이렇게 정찰병처럼 정찰을 하는 PETCT를 찍을 수가 있고, 루테슘 177이라는 걸 쓰면 베타선은 이제 전자 입자와 같은 조그마한 입자가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알을 쏘는 병사와 같은 이제 치료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티늄 225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베타선의 이제 입자보다 한 7,000배 정도 커다란 알파선 입자, 여기서는 이제 대포를 쏘는 공격병이 되겠죠. 이러한 치료약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진단 및 치료약제가 한 가지 약물에 기인해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루빅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최초로 허가된 전립선암의 핵약 치료제입니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 환자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특히 이제 갈륨 68 PSMA 11 PET-CT, 이제 갈륨 PET-CT를 통해서 약의 분포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갈륨 PET-CT와 성분이 거의 여기서 사용되는 PSMA 11과 성분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약이 실제로 가는 분포를 PET-CT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약이 잘 가겠구나, 어느 곳에는 조금 약이 덜 가겠구나를 PET-CT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치료 효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루빅토라는 약은 치료 효과가 좋지만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 투약하는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약값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적응증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즉 항암화학치료, 탁산계통의 항암화학치료까지 끝난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앞단계, 항암화학치료를 하기 전 단계의 환자까지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도 치료하려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가능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6번까지 치료를 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이후에 7번, 8번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증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치료 효과가 좋더라도 6번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루빅토 이외의 핵의학 치료제들이 열심히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1, 2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루테슘 PSMA이면서 국산 치료제,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악티늄 225, 여기 이렇게 대포를 쏘는 병사와 같이 커다란 이제 치료 효과가 높은 알파선이 나오는 악티늄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는 PSMA 치료제가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치료 효과가 지금 루테슘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항체 의약품들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고 나와서 이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석 교수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전립선암의 치료가 굉장히 확대되고 좀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좀 올라와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도롱뇽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힘이 약하다고 하셨지만 통증은 없어서 단순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립선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말이 있어서 전립선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추가 검사를 받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증상이 나왔을 때는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혈중 PSA 수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높게 증가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이제 추가적인 검사는 뭐 CT, MRI,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조직 검사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PSA 수치가 높게 나오셨으면 이제 추가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전립선이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위치가 그 방광과 항문이 연결된 직장 그 사이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전립선이라는 곳에 이제 접근을 하려면 이제 그 직장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제 회음부 피부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이제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찬란한 행복위원님 질문. 전립선암 치료하면서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나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전립선암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서구화된 식생활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육류계통이 이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발생에 관련된 이제 위험 인자라고 볼 수가 있고, 치료하시면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체력을 회복하시고, 뭐 만약에 항암 화학 치료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골수 기능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에게 육류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이제 최대한 컨디션을 높일 수 있는 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라밤빠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대부분의 암들이 그렇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예방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육류보다는 뭐 야채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릴 수가 있어서 안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로는 이제 그 사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전립선암과 뭐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건강한 성생활을 잘 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립선암이 선진국 암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 왔었고,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도 전립선암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제 2위로 올라왔고, 이제 네. 미국이나 이런 곳은 전립선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서구화된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전립선암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 평균 생존 연령이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많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된 식생활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걸 좀 드시면 좋을까요? 예, 그건 뭐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이제 토마토 같은 데 있는 성분들이 뭐 조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원인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김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혈뇨가 전립선암 증상인 건지 통증도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뭐 전립선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이 이제 그 요도에 가깝게 가는 경우에는 이제 뭐 혈뇨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의 전립선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PSA 수치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PSA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신이미니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PSA가 11.7로 좀 상승해 있었는데, 다른 전립선 질병으로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PSA가 이제 4가 넘으면 사실 추가적인 뭐 검사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드리고요. 11.7이면 많이 높은 수치이신데요. 이제 100% 암이다 이건 아니고요. 전립선 암 이외에도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든지 뭐 외상을 입으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립선암을 아까 조직 검사로 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전립선의 모든 세포를 다 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때 이제 PSMA 전용 PET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PSMA PET가 전립선 위치, 전립선 내에서 어느 부위에 암이 있다. 아까 그 현미경 사진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립선 내에서 어느 부위에서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거를 그 내비게이션 찍듯이 이제 위치를 가르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PSMA PET를 찍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PSMA PET를 보시면 암이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뭐 전립선암 환자에서 이제 PSMA를 찍었을 때 이제 그 섭취가 높은 부위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제 MRI에서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5단계로 구별을 해서 암일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PSMA에서도 사실 비슷한 분류를 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더 좀 더 직관적으로 이 부위가 암이겠다. 그리고 그 전립선 전체에서 이 부위에서 암일 확률이 가장 높겠다. 이런 거를 수치화하고 이제 가르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 검사 위치를 확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PET를 찍으면 장점이 이제 주사를 하고 전신에 퍼지는 걸 기다렸다 전신을 찍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지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초기에 오셨는데 다른 부위 전이가 된 걸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림프절 전이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뼈 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없이도 뼈 전이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PSMA PET가 아니면 사실상 그 전이를 진단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 조기에 그렇게 전이를 빨리 찾아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플로빅토 치료가 허가를 받은 게 이제 거세 저항성에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실패한 경우이잖아요.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약인 거네요. 네. 일단은 그 임상 허가를 그렇게 받은 거고요. 이제 사실 이 약을 만든 회사에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그 거세 저항성이라는 게 모든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 후에 한 2년 후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즉 호르몬 치료의 단계를 늦추는 게 이제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을 늘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플루빅토라는 약을 조기에 투여를 하면은 호르몬 치료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편화가 되면은 좀 전립선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게 역설적인 게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거세 저항성이 돼버리면 이제 호르몬 치료가 안 되니까 정말 그 전에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아까 교수님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임상시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치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일단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악티늄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입자 방사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적절한 용량이 얼마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좋다고 무한정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계획됐던 게
그 용량을 이제 충분히 쓰는 경우에는 약값이 뭐 한 번 투여받는데 1억이 넘어갈 정도로 정말 예, 비싸네요.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그걸 줄여 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최종 그 상품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사성 의약품이 거의 다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진단제에 쓰이는 약들도 이제 국산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의학 진료에 가끔씩 이제 차질이 빚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PSMA 치료제들이 개발되면 환자분들이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조금 저렴한 약들이 많이 나와주면은 사실 환자분들이 투여 받으시는데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약들은 뭐 수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전 세계 환자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카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립선암이나 방광 쪽 증상이 비슷한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전립선암은 사실 증상이라는 게 많이 없는 경우가 초기에는 많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있다면 이제 요도 쪽과 관련이 돼서 이제 요도를 막거나 좁히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다면 방광과 아무래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광과 관련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야 팔로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탈모약이 고환암, 고환통증, 전립선암 생기나요?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처음에 고환통증이 생기다가 나중에 고환통증 없어지거나 통증 덜하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탈모약이 고환암, 고환통증과 연관이 있는지. 네, 뭐 처음 들어보는 네네.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탈모약 중에 일부는 남성 호르몬의 대사와 관련이 되고 그 고환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서 이제 부신과 고환 이 두 군데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부위이긴 합니다. 근데 그 대사를 바꾼다고 통증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고환에 통증이 있으시면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탈모약이 전립선암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 전립선암의 원인이요? 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연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린 암이라는데 그 말이 항상 맞는 건가요?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립선암에서 뭐 전이가 일단은 뭐 초기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PSA로 이제 관찰을 하는데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경우에는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맞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진행이 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발견됐을 때 이제 호르몬 치료로 그게 억제가 8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특정 경우에는 그렇고 거세 저항성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PSMA PET-CT는 이제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찍을 수가 없고 이제 전립선암 진단 때 찍는 건데 그거 찍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그 찍는 시간은 사실 이제 전에는 모든 PET-CT들이 찍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뭐 한 10분 이상 이제 주사를 맞고 대기 시간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한 다음에 10분 이상 가만히 누워서 찍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계가 좋아지면서 전신을 찍는데 한 2분에서 3분 정도면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PSMA 전용 PET-CT는 거의 대부분 촬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그럼 하루에 몇 건 정도 촬영하시나요? 네, 저희는 일단은 뭐
하루에 이제 6건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검사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서 뭐 최대 9건까지 이제 찍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플루빅토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언제부터 치료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병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다른 병원들보다 약간 늦게 올해 3월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치료하시는 환자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뭐 50대 분도 계시고 60대가 많으시고 뭐 70대 분도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6번의 플루빅토 치료까지 하게 된 경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게 완전 관해가 유도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건데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 이제 PET-CT에서 보이는 병변이 없어진다면 이제 PSA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제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완전 관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다른 이제 항암 치료와 같은 치료를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병변의 개수가 5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국소적인 방사선 조사를 하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하는 치료를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플루빅토 치료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은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골수 억제입니다. 그 대부분 뼈전이가 많이 있으신 환자분들이라서 그런지 뼈에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 보면 그 옆에 바로 인접한 골수까지 같이 방사하는 피폭을 받게 되고 골수 기능이 억제돼서 이제 그 빈혈, 뭐 백혈구 저하, 혈소판 저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침샘에 염증이 있으실 수가 있고, 뭐 전신 뭐 무력감, 통증 이런 게 있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장관 장애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할 때 3-4시간 동안 병원에서 두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에도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는 사실 뭐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무런 이제 통증이라든가 고통이 없으시고 그냥 편안히 누워 있다가 가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 후에 이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최고 일주일까지 이제 부작용을 조금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괜찮아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환자분들 치료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판독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고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너무 좋은 강의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핵의학과라는 과가 이제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뭐 치매 진단도 해야 되고, 뭐 심장 기능도 봐야 되고, 뭐 폐암, 그 림프종 뭐 이런 것도 보고, 네. 이제 한두 명의 의사가 있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예전부터 분야를 나눠서 이제 저는 이제 전립선을 좀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잘 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핵의학과가 앞으로 이제 역할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국의 모든 핵의학과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PSMA가 제가 전공이 때 해외 학회 처음 갔을 때 거기서 엄청나게 막 발표를 해서 와, 이런 멋있는 진단이 있구나 막 그랬는데 이제 정말 우리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실이 되었죠. 네, 이제 현실이 되었고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료도 이제 플루빅토가 첫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앞으로 또 치료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전립선암에 좀 희망이 생겼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대한핵의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한 이제 5번째 강연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해주신 조용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